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현장 중심 뉴스 토마토 뻗치기 특집 1부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서울의 봄을 찾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전수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도 현장 중심 뉴스 토마토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서 오늘은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님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기자님. 네, 저는 지금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곳 광화문으로 모아져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이곳 집회에 참여 중인 진영종 대표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집회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 100만이 모여서 굉장히 열기가 대단했. 전반적으로 좀 차분했던 분위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인 시민들의 숫자는 평소에 평일 집회에 못지않게 많은 시민들이 날씨도 춥고 해서 나오시지 않는가 했더만 여전히 많이 나오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힘차게 행진을 하고 있네요. 예. 네. 많은 집회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요. 집회 도중 가장 인상 깊었던 시민의 말씀 있었을까요? 예, 오늘 시민분들의 말씀이 항상 저희들 폐부를 찌르고 사실 그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9살 먹은 초등학생 2학년이 아버지 어머니가 저녁마다 밖에 나가서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 할 때 직장생활 이것만 일상으로 하는데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이 일상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와 정말 일상이 이렇게 어린이에게까지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 구례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어머니가 지금 비상행동 공동의장 중에 한 분인데 계속 집에 못 들어오죠. 단식을 한다니까 걱정해서 쓴 시를 읽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리산을 등지고 농사만 짓던 어머니가 그 곡기를 끊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울컥했어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구미에 찾아가 박정희 정신을 외치기도 했는데요.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민주주의 이런 어떤 한국 사회의 발전에서 시민의식, 민주주의, 헌법 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한 개인에 대한 부분, 박정희 이런 것으로서 구심점을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세대의 하나의 가장 나쁜 독재자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정신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부분과 좀 배치되는 그리고 또 이제 구미를 찾아간 거는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TK에 가서부터 좀 그런 세력을 모을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집회에서 계엄 성공 시 이재명, 우원식, 정청래 같은 정치인들 독살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재명, 우원식, 정청래 같은 정치인들이 독살됐을 것이라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검찰, 법원 그리고 지금 보수 우익들이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전 기무사령관인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활동을 하는 시민운동가, 노동조합 등 사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규정한 자기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낙인 찍어서 사실 물리적으로도 위해를 가하고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악랄한 세력 아닌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암살 계획 등 문자가 제보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피습을 당한 이 대표로서는 조심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생각되고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이 빨리 탄핵되고 그리고 탄핵되고 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극우적인 분위기들이 사회에서 잠잘 때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비록 비단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야당의 대표들을 모두 지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런 시민의식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적각 탄핵과 사실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만은 극우적인 파시스트적인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제압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화문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유정이었습니다. 네, 진영종 참여연대 대표와 함께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인터뷰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 현장 중심 뉴스토마토 뻗치기 특집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서울의 봄을 찾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 탄핵 그날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오늘로 92일이고요. 그간의 이제 탄핵 사례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니까 사실 역대 최장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제 이제 경복궁 인근의 집회가 엄청 대단한 물결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거 들고서 나갔고요. 네, 응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헌법이 2항인데요. 써 있나요? 네네. 이거 노무현 재단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나눠주셨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탄핵 커피도 먹고 했는데요. 네. 네,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른바 우리가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특수부대 출신이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야. 나라를 망친 깡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몰아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마음이 모여서 빨리 좀 탄핵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탄핵 커피 맛있고 탄핵 추러스 맛있습니다. 이 탄핵 네. 추러스는 해외 교포들이 커피차 같은 거를 이제 돈을 모아서 뭐 그냥 나눠주시는. 아틀란타 뭐 교민 모임 이런 네. 데서 나눠주고 계세요. 해외에서도 많이 시켜보고 있는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제 탄핵 초코파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노란 리본하고 같이 감사하네요. 나눠주신 겁니다. 하여간 빨리 이 사태가 종결이 돼서 이러다 제2의 내란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태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때도 그 이제 부녀자분들께서 주먹밥 만들어서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추러스 커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코파이가 된 거네요. 네. 그죠? 전수미 변호사님 어제 집회 현장 가셨어요? 네, 열기가 정말 뜨거웠고, 근데 저는 이제 이 12월 3일부터 지금 최근 지속되는 집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뭐 전봉동 기념단의 이렇게 떡도 무지개떡이라고 그게 무지개가 화합을 의미하거든요. 무지개떡도 받아보고 직접 뭐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밤새 라면이나 이제 숙식을 제공하거나 각자의 입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들었던 놀라운 소식은 네. 이제 뭐 특정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모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보를 주셨는데 네. 정말 광화문 A나 안국역에 뜻 있으신 분들이 아시지만 정말 100잔, 200잔 커피나 식사를 미리 선결제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분들 이제 특정 지역의 그분들 하는 말이 우리 거기 가서 그거 다 없애버리고 먹어서 없애버리고 참고로 그분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적극 거기를 가서 다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좀 방해해보자 이런 방해가 되나요? 예, 너무 충격적인 말도 굉장히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되게 고고하고 품격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네. 어떠한 뭐 마사지나 네일 받으시면서 그런 말을 주고받으셨다는 네.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네. 충격적이었고 하지만 저는 어제 집회 보면서 너무너무 희망을 얻었던 건 첫 번째는 저희 탄핵 반대 집회랑 저희랑 다른 점
저희는 전 연령대가 다 참여했습니다. 정말 학생부터 뭐 직장인들, 그다음에 저희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해서 너무나 희망적인데 탄핵 반대 집회를 갔더니 70, 80대 어른분들이 멸공 뭐 이렇게 뭐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하시길래 네. 굉장히 연령 차이. 두 번째 깃발. 네. 너무 제가 얼주가거든요. 아, 저 자랑스러운 전국 얼주가 협회 깃발이 서울지부 그 깃발이 있는 거. 네네. 얼주가뿐만 아니라 집에서 잠자기 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향인 모임도 있고요. 정말 네. 우리의 다양성을 네네네. 드러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그 기치 아래 하지만 우리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축제이고 우리한테 정말 기쁨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촛불 집회에서 응원봉 집회로 오늘도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게 이제 여의도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여의도 집회에서부터 쭉 나왔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제 방송 보면서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뻗치기 특집이라고 이름을 네, 붙이셨잖아요. 뻗치기 특집입니다. 참 국민들이 몰라도 될 것들,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을 많이 그렇죠. 지금 겪고 계십니다. 네. 사실 뻗치기라고 하는 게 뭐 언론에서 주로 기자분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혹은 좀 뭐 누가 올 텐데 왜 빨리 안 오나 내지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말을 국민들이 다 뻗치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집에 계시면서 요즘 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해요. 도대체 언제 나오냐. 제가 뭐 변호사님 어떻게 알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거. 근데 물어본 사람이 또 물어보고 그 물어본 분들도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신 네. 분들도 집에만 있고 하니까 답답하고 화도 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나와서 그 답답해 하신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도 나누는 사이에 회복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 같고요. 잠시 아까 앵커님이 5.18 주먹밥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 5.18 주먹밥이 상징하는 바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리고 광주라는 곳을 아예 공동화시켜서 비워버렸을 때 그때 시민들은 무질서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면서 민주주의를 되찾았고 그걸 유지시켜 나갔던 그 상징이 주먹밥 아니겠습니까? 그게 2025년에 여의도에서 그리고 또 이제 헌재 앞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야간 집회 이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다 거리를 도는 집회에 몇 번 참여했는데 네. 정말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즐겁진 않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나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건데 저는 엄정화 씨의 페스티벌 노래가 나오는 집회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이 곧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다 네. 하면서 그때 우리가 들을 노래 미리 들어봅시다. 페스티벌 이제는 거였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해도 되나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즐겁게 우리는 네. 그날이 곧 온다라는 희망이 넘치는 집회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의 심장이 뜨겁습니다. 불타오르네. 빠밤하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BTS 노래 들으면서 집회는 솔직히 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옛날에 집회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앞치마 있죠.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사님들이 네네. 나와서 막 뛰쳐나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들 빨리 몰아내야 돼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받았고 변호사님께서 연령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뭐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위험한 집회면 어떻게 나오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아기 띠에 메고 나온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간 집회에서는 할머니랑 손녀가 나왔는데 손녀가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 깃발이 바람이 많이 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옆에서 다독여주고 손녀는 깃발을 솔직히 눈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란 세력, 헌법 파괴 세력이 헌정소를 원하는 이 많은 시민들이 이길 수 없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힘을 얻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부원장님 눈가가 지금 촉촉해지셨습니다. 아까 잠시 집회 현장이 나왔는데 혹시 지금의 모습인가요? 거기가? 어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 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애국자이고 나라를 살리고 계십니다. 곧 희망이 보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는 독살됐을 것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 세 분만 되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패널부터 저희 수거 대상입니다. 네. 처단 대상. 처단과 그렇죠. 척결과 네. 수거 대상. 그리고 뭐 저쪽에서 애국 보수 네. 하는데 진짜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우리 뉴스 토마토 네. PD님과 작가님, 회장님 네. 이미 다 끌려가셨어요. 얼마든지. 네, 그분들이 영순위 수거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얼굴 못 봤다. 네. 수거 대상, 척결 네.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체포가 되니까 저 광주 민주화 항쟁 때처럼 갑자기 내 가족, 내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분들의 절규로 거리가 가득 차기도 내 그 친구 어디 있어? 내 가족 어디 있어? 계엄군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가방 열어라. 너 뭐 있냐? 수시로 신분 확인하고. 그리고 거리에 이미 저희 유튜브 열리겠습니까? 뉴스토마토. 네, 이 네, 진정한 국가를 네. 생각하는 네.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뉴스토마토 절대 열리지 않고요. 하나하나 다 멘트 저희 다 검열당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슬픈 건 제가 이제 보수 방송에서 참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데 김건희 여사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패션. 자기 뭐 국빈 행사에 방문했을 때 네. 김건희 미담. 우리 여사님께서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이제 그게 뭐 특별한 종편이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레거시 미디어에서 김건희 여사의 패션과 미담과 윤석열의 뭐 대통령의 대단함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되고 그분들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북한과 이제 같아지는 그런 진정한 대한민국을 보게 될 거라서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아세요? 탄핵 반대 집회가 뭐라고 검열하는지? 뭐라고 가면? 야, 너 좌빨이야? 너 중국 사람이야? 아. 너 반국가 세력이야? 네. 너 종북이야? 이렇게 우리 그게 언제적 네. 언제적 단어인가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렇게 처단의 대상으로 숙청이 될 대상이 돼버린 네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생존, 우리 존경하는 뉴스토마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빛의 혁명으로 저분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예, 집회에서 어제 이제 박찬대 대표의 이야기였었는데 원내대표의 이야기였었는데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잖아요. 실제 노상원 수첩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그날 밤 12월 3일 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떠오르기만 하면 아직도 트라우마가 네. 일으켜진다라고 하고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도요. 문득문득 맞아요. 섬뜩해질 때가 있어요. 실제 정말로 그 일이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이 됐었을까. 그 정말로 지금 뭐 2025년인데 한 3세기 정도, 30년 정도로 거슬러 가서 전두환 때보다 더 심각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을 저도 사실 솔직히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시절에 관해서 선배들이 혹은 뭐 집안의 어르신들이 가끔씩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예전에 신문기자로 이럴 때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선배들이 뭐 전두환 시절에 남산으로 끌려가서 그것도 뭐 오타 하나 잘못 냈다고 그때 이제 잉크로 이렇게 신문을 찍었다던 때였거든요. 네. 점이 잉크가 하나 잘못 튀어가지고 전두환이라는 이름 글자에 거기에 이제 글자를 좀 잘못된 글자로 한문을 만들었다고 부장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끌려가서 고문받다 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불과 20, 30년 전에 겪었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날 천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그날 설령 그때 쿠데타를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계엄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오래가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민주주의를 다 이뤄왔고 유지해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주 정신이 국민들에게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윤석열이라든가 그 수계를 둘러싼 자들이 이어가지 못했겠지만 굉장히 한동안에 힘들었겠죠. 많은 분들이 또 어쩌면 또 피를 흘려야 거리로 됐을지도 나와야 모르고 했을 거고. 그렇지만 그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로 나오는 거고요. 그날 실패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에서 많이들 보셨다시피 그날 실패한 걸 마치 의도라도 한 듯이 그거 뭐 전혀 아무 그런 일도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럴 일 계획도 안 했어요. 그거 헌법재판소 아니라 그거 다 보낸 사람들 진짜로 내가 계엄 성공시키려고 했으면 군인들 1000명, 10,000명 동원했겠죠.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언급을 했었고 노상원 수첩 얘기를 하면서 킬링필드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굉장히 소름 끼치고요. 실제로 지금 뭐 야구 방망이
그다음에 그 혹시 고문에 사용하는 도구로 뭔가를 가져갔던 거 아니냐 여기도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총칼은 안 무섭지만 솔직히 야구방망이 무섭다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총칼은 있지만 이 야구방망이라는 게 사실은 가격이 아니라 고문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 독재 정권에나 있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는 이름을 뉴스 김건희로 바꿔야 됐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기업 성공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윤석열과 김건희가 헌법을 알뜯어 고쳐서 영구집권하는 체제까지도 갔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정말 그 비상계엄 상황을 막아준 건 대한민국 시민이고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헌재에서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실 거다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찬성 집회, 그러니까 우리 그 광화문에서 열렸던 집회 100만이 모였던 그 집회에서 충암고 이사장 윤병화 이사장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셨나요? 무엇보다 그분이 그 충암고에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3인방.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충암고의 교장이거나 그 다 관계자 선생님이면요. 우리가 좀 그 학적을 좀 파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엄마나 이제 부모들 마음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협박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정말 말하는 자식 있으면 호적 네. 파버리고 싶어. 제가 충암고 이사장님이면 학적에서 파버리고 싶다. 윤석열 저 내란 선동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랬죠. 김건희에게 충성하셨죠? 김건희는 사람이 아닌가 보죠. 김건희 정체가 다시 한번 궁금해지고요. 네. 사람인지 아닌지 네. 그것도 한번 특집편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처럼 87년 체제 이후부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굉장히 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뭐냐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졸업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굉장히 그리고 충암고의 그런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졸업생이기 때문에 감정이 파버리고 싶은 거고 무엇보다 이 이사장 위치에서 아니면 국민의 위치에서 굉장히 다들 특히 법조계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잘하는 게 해왔던 게 하극상이에요. 들이받기예요. 들이받고 엎어치기. 윤석열의 특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2년에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들이받아서 문제됐었고요. 그 댓글부대 조사라고도 조명곤 그 서울지검장도 정면 공격했었고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문재인 정권 때도 청와대 다 뒤엎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하극상으로 들이받기, 엎어치기.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다음 대상은 누군가라고 했더니 역시나 대통령 된 다음에 여러분의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들이받고 엎어치겠다. 우리를 철저히 배신하고 계엄 선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충암고 하면은 아무튼 뭐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또 김용현, 여인형 네. 다 충암고 출신이고 이 계엄을 이렇게 그 주동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좀 그 이사장 입장에서는 곤란한 입장일 것 같아요. 네, 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엉뚱하지만 지금 이제 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충암고 교복을 다니고 있을 때 거기에 네. 놀림거리가 됐었다라는 얘기가 계엄 초기에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 학생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졸업한 지 지금 가만히 있어 보죠. 지금 고등학생들로 치면 뭐 부모님도 아니고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 네. 때문에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충암고 이사장도 지금 나오셔서 부끄러운 동문으로 100만 번이라도 선정하고 싶다라는 네. 말씀까지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하겠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괜히 지금 충암고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탓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는 항상 윤석열이 그 재위하고 집권하고 있었을 때 보면 그 새로운 인사 발표 나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고등학교 동문, 검찰 언제 뭐 대구에 있었을 때 같이 친했던 사이, 뭐 어디 발령받았을 때 운전해줬던 사람, 뭐 이런 식의 인사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뚜렷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고 어떻게든 자기와 가까운 개인적 인연 이런 것들만으로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계엄이라고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변화한 현실에 전혀 적응 못했던 인간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충암고라는 사람, 그 학교가 많이 떠올랐던 거는 제가 충암고를 비난하기보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맞네요. 이 나라를 끌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네. 뿐입니다. 그렇게들 기억하시고 네. 혹시 충암고 주변에 계신 분들 수학교 학생들한테 더 이상 나무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선 전시예요. 네. 제가 전예현 하면 대학 다닐 때 한내 선배들이 너 전두환이랑 같은 전신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 난 전두환에게 받은 혜택이 아무것도 전시라서. 없는데 제가 오직했으면 저는 전봉진 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권성동 의원 때문에 제가 강릉여고 졸업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끄러운 정치인들 때문에 엉뚱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집회 현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시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정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시민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깼는데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안은 간단해서 조속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절차를 좀 꼼꼼하게 따진다든지 또는 별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뭐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를 위해 고심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만장일치가 중요한가요?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왕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면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인 어떤 논란, 파장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탄핵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 심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절차적 정당성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왜냐면은 이미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변론이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해결이 되면서 진행이 왔기 때문에 각하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기각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각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본 결과 검찰의 신뢰도가 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어느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말이 안 되는 구속 취소에 대한 직시한국 포기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70년 형사사법 역사에서 유일한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역시도 매우 비합리적인 설명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많이 거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광화문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유정이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근데 정말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TK로 집결을 했대요. 그래서 경북 구미에서 박정희, 박근혜의 정신을 이어가자. 이게 너무 생뚱맞은데 이렇게 강조했다 그래요, 변호사님? 생뚱맞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90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게 윤석열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 말을 아직까지 철석까지 믿고 있고 또 엉뚱하게도 그 말을 받아서 또 그걸 더 퍼뜨리는 내지는 오히려 윤석열에게도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부정선거라는 걸 주입시켰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커다란 소구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지금 윤석열 내지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뭐 중국어 말하라 그러고 중국이 다 해킹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다는 등 뭐 중국이 지금 뭐 대만하고 캐나다 국회의원들도 만들어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것들,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하나라고 했었을 때 엉뚱하게도 이제 박정희를 찾아낸 거고요. 저는 이게 말은 엉뚱하다고 하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두 축으로 성장을 해왔죠. 하나는 경제 부분이고 하나는 민주화 부분인데 저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보수 정권들이 경제를 이끌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박정희를 미화시켰고 그 덕분에 박정희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을 이뤘다라고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박정희 있습니다. 정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독재 정권이에요. 독재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다. 그때부터 그렇게들 이제 프로파간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지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엉뚱하기도 지금 부정선거하고 간첩 얘기하고 정말 시대를 벗어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장 그 근원이 박정희 이승만까지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선거 간첩 얘기만 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데 탄핵 반대를 못하는데 그 세력을 조금이라도 넓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설령 윤석열이 탄핵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보수의 명맥을 이어가는 길을 그쪽에서 좀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부정선거 있다라거나 간첩 얘기를 하거나 이런 황당한 지금 극우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공론의 장애, 정치의 장애 심지어는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뿌린 가장 최악의 씨앗이 그런 식의 사상들, 그런 식의 행동, 그런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오게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보통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한 5% 정도는 있기 마련이다라고. 뭐 날아가는 뭐 저기 뭐 하늘을 보고도 뭐 엉뚱한 사람들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항상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체제 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체제 안에 들어올 어떤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걱정스럽고 언제 우리가 아주 오래도록 길게 긴 호흡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윤석열 한 사람 탄핵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저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근데 그 국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와서 박근혜 탄핵 과오 뭐 이런 걸 외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거죠. 아. 뭐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을 게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국민의 개돼지, 뭐 1년 후만 다 잊어버릴 그런 종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보수의 심장 지역으로 가서 박정희, 박근혜 정신을 얘기한들 그게 CR도 안 먹힙니다. 혹시라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한 후에 구미 지역이나 대구 지역을 가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서무시장, 그 대구의 상징인 시장도 방문하고 각 음식점 방문했거든요. 분명히 계엄 선포 전엔 자랑스럽게 사진이 다 걸려 있었어요. 계엄 선포 이후에요.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게 이제 그 사진이라고 하죠. 네. 여기 위에 여기 메뉴판 사진을 덮어놨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다 사진 덮어놓거나 아니면 다 떼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여기 윤 대통령 왔던 곳이잖아 하면 근데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거기에 있는 일반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보통적인 거기에도 아무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정말 상식에 입각한 보통의 시민분들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과 그걸 옹호하는 국민의 힘에게 절대로 힘을 실어줄 수도 없는 거고 동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87년 체제 이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합의하에 이끌어 보수 진보가 그거를 암묵적 합의하에 이끌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박살내고 깨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아무리 보수 쪽이라 할지라도 절대 진정한 보수라면 감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을 판다거나 박근혜 대통령 판다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절대 저는
현명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먹혀들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자로 표현합니다. 썩은 얼굴. 이제 자랑스러운 얼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수의 썩은 얼굴이다. 사실은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썩은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아마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본인들이 차기 당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박근혜 마케팅을 좀 과하게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갑자기 끌어오는 것도 사실은 극렬 지지층만 우리가 안고 가겠다. 자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나쁜 정치의 전형이지 이걸 뭐 보수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갈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이 정도면 갈대가 아니라 강아지 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말씀에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신호가 단순히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걸 넘어서 정치를 민주주의 이후로 후퇴시키는 움직임과 맞물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박정희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정부에 대한 탄압과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독재 정치가 이루어졌단 그걸 말이에요. 이어간다는 얘기지. 그걸 이어가겠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의 썩은 얼굴 이런 사람들 정말 유권자들이 식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감히 보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네. 국힘 오늘 또 명언이 나왔네요. 보수의 썩은 얼굴. 네, 국힘의 이런 움직임에 또 더해서 이 선동에 더해서 헌재를 향한 도 넘은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이 재판관을 뭐 죽이겠다 이런 글을 게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이 지지자들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현실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선동글을 올리는 바람에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1인 유튜버, 버젓이 유튜버를 가장을 해서 헌재 앞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협은 현실적인 어떤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속에 숨어들어서 그들의 이제 온라인에 옮긴 글들을 봐도 뭐 택배 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장을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글을 올리는 자들 말고요. 우리 그 계엄 시기에도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노상원이라고 하는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엄을 이끌었었고 그리고 HID 요원들도 동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정보사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퇴직에 있는 사람들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눈에 띄지 않게 그런 혼란 속에 숨어들어서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정말로 그 좀 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어떤 테러를 자행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계하고 진짜 야 무슨 소설 같은 소리야 랄 게 아니라 경찰에서도 그렇게 밝혔죠. 소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정해서라도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지금 아주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건 맞아 보입니다. 그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헌재에서 어떤 걸 했을 때 이게 야당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시민들의 유혈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겠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 헌재 부근의 주유소 굉장히 유명한 주유소인데 폐쇄 검토하겠다 주인이 인터뷰한 것도 봤고요. 공사장에서 빠루 치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인부들이 치고 있던데 왜 저는 빠루라고 하니까 다른 어떤 분이 딱 떠오르긴 했어요. 나경원 뭐 빠루 사태 있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한두 명의 난동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파면을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셨을 때 극우 지지자들이 사법 체계를 공격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는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이거를 뒤에서 선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오늘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진정성을 좀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와서 권성동 대표가
승복하겠다. 오히려 근데 국힘의 다른 의원들은요, 헌재가 뭘 믿고 감히 탄핵을 인용하냐, 그렇게 발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도 지금 콩가루인 거죠. 서로의 목소리가 지금 다른 거고, 국민의힘 뭐 윤상현 의원 판 깔아줬잖아요. 전환기 씨 한국 그 강사에게 뭐 자리 기자회견 말해주니까 네. 헌재가 뭐 산산 가루 될 거다. 탄핵 인용하면 네, 네. 가루 될 거다. 그 소년보 목사 오늘 아침에도 11시에 수금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하시던데. 집회마다 수금하신다고. 네, 열심히 이제 오늘 특히 오늘 주일이니까 네. 11시에 수금을 정말 가열차게 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잘 헌금하라고. 거치더라고요. 근데 소년보 목사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헌재가 인용하면은 가루를 만들겠다, 산사조각 내겠다. 아주 뭐 두 분이서 쌍트리오로 헌재에 대한 대놓고 협박을 하는 걸 윤상현 의원이 판에 깔아줬고, 뭐 감히 탄핵 인용하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를 가세하고 판 깔아주는 거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전 무서웠던 게 대학가예요. 그러니까 충북대학교에서 탄핵 학생들이 정말 모여서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시국선언이나 시위를 하니까 그거 유튜버들이 현장에 난입해가지고요, 막 폭행하고 현수막을 앞에서 불태워버리고 엄청난 행위들을 막 하고 있고, 지금 헌재 앞에도 그거 유튜버들이 생중계 라이브 방송 준비하거나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집회 결국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슈퍼챗 앵벌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유튜버들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진정한 뭐 국가 사랑 그따위 게 어디 있습니까? 슈퍼챗 앵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각 대학과 건국대, 뭐 이대, 충북대 다 침입해서 그런 식으로 폭행을 자행하는 것들. 또 전 너무 놀랐던 게, 우리 얼마 전에 간토대학살 100주년이었습니다. 간토대학살 때 일본인들 어떻게 해서 조선인들 일본 영토인 사람한테 10엔, 20엔 해봐. 네. 그 발음이 이상하면 바로 조센징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아.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구 유튜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대학가에 가서 학생들에게 야, 내 앞에서 시진핑 개새끼 해봐. 너 중공군이야, 빨갱이야, 어디 아니 한번 우리 얘기해봐. 아들딸한테 지금 누가 제가 너무 그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구구 유튜버들과 구구 세력들이 그 찬동하고 준동하고 행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고, 이렇게 판에 깔아주고 유도하는 국민의힘 철저하게 반성하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진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공감하고 그러는 게요. 이 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네. 솔직히요, 화가 날 사람은 누구예요? 계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죠. 국민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한테 화를 내고. 근데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 지금 광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지금 남아있는 세력들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사람은요, 바깥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었을 때 그 증오로 뭉치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게 뭉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위협받고 있어.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북한에 의해서 6.25의 기억이 아직 남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보면 소련제 탱크가 다시 넘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바깥에서 누군가 나를 겁을 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면, 그 바깥을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들로 미움의 마음으로, 증오의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거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화를. 그래서 네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유튜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똘똘 뭉친, 외견상 얼마 안 된다고 할지라도 똘똘 뭉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이층이다, 우리를 지지해줄 사람은 저 사람들밖에 없다고 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거기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게 저는 이 계엄 이후에 제일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런 세력들을 이 공적인 어떤 체제에서, 아까 말씀 잠깐 나온 것처럼 뭐 그 전환길 같이 이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거기 되게 웃긴 게, 보세요. 국민의힘에 판사 출신이 몇 명이며 그 검사 출신이 몇 명입니까? 그 당장 원내대표만 해도, 비상대책위원장만 해도 검사 출신인데 왜 그 공무원 강사한테 그 헌법재판에 관해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를 그들이 극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 바보 같지 않으니까. 근데 한번 그렇게 내부에서 뭉쳐버리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뭉친 세력들은요, 반체제 세력으로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도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가 될 겁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집권 여당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윤석열, 김건희 때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김건희가 버섯을 키웠다. 민주주의의 독버섯을 키웠다. 독버섯. 민주주의의 독버섯이 바로 극우 유튜버인데 문제는 이게 그 코인 앵벌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극우 유튜버의 문을 사실은 열어준 거예요. 돌아보면 대통령 취임식 때 극우 유튜버 30명이 초청됐다. 이 과정에 김건희가 관여했다라는 논란이 이미 한번 제기됐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이미 극우 유튜버를 초청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 우리가 키워주겠다는 신호를 전 국민에게 사실은 보낸 거고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현장 이 김채환이라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옛날 유튜버에서 말도 안 되는 망상 극우 유튜버 발언했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공무원들의 교육과 관련된 인재개발 원장을 시켰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세금으로 이 독버섯 같은 극우 유튜버를 키웠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헌법재판관에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그러니까요.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그 약자들한테 그렇게 잔인했던 공권력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여전히 윤석열과 김건희와 국민의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윤석열이 복귀 안 되면 나는 몇몇을 뭐 어떻게 하고 분신 이제 몇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제 살해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란이 종식돼 이 내란범들에 대해서 빨리 파면을 내려주셔야 이런 행태가 그나마 좀 잦아들고 공권력이 정말 정당하게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경찰도 어쨌든 계속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것도 덜 하고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있는 김민전 같은 사람들도 좀 정신이 한번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요. 윤 선고일 언제입니다. 뭐 이거 2주 동안 내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14일이었다가 17일이었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4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다 탄핵 선고가 계속 멀어지는 이유가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그 탄핵과 좀 얽혀 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덕수와 윤석열이 12.3의 이제 계엄 관련 쟁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은 날에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특히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두 명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이 바로 한덕수 탄핵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깊이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이 두 명의 정당성 문제, 이 두 명 재판관의 정당성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좀 신중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도 지금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자, 다시 네. 한번. 네. 예, 윤석열 파면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네. 헌법재판관님들 당연히 우리 뉴스토마토 당연히 보실 텐데요. 예,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불복의 여지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덕수 탄핵 결정까지 지금 이 탄핵 최종 심판 결정문을 정말 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또 광화문 집회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연결되어 있거든요. 김유정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담요와 침낭을 두르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용우 의원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거라는 분석이 큽니다. 현재 집회 분위기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좀 평의가 계속 길어지고 선고가 이제 길어지면서 그 시민분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헌법재판관들 좀 신속하게 좀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파면 결정 이거는 좀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늘어짐으로 인해서 재판관들에게 신속 파면 선고를 좀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그리고 정말 늦어진다면 4월 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4월 초는 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언제로 좀 보고 계신가요? 이미 과거 두 차례 탄핵 선고 그 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많이 늦어진 상황이고요. 14일이 지난번
3월 11일이었지 않습니까?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이. 근데 그것도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엊그제 금요일 선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적 혼란과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데요. 내일 월요일 선고를 뭐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주중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전화나 팩스도 폭주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헌재 압박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을까요? 당연히 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물리적인 방식으로 또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단 저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장에 나와 있긴 한데 뭐 각하하라 기각하라 뭐 이런 부분보다는 신속한 파면 선고를 좀 촉구하는 그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헌재 앞에 가서 또 심지어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총리 먼저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점에서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탄핵 과정이 먼저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고 대통령 탄핵 그 선고를 나중에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광화문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유정이었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용우 의원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 수많은 억측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 헌재가 뭐 의견이 나눠져서 그렇다, 아니면 이제 흠결 없는 결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뭐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딱 억측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억측. 쓰셨어요. 다 억측이에요. 다 어떻게 알아요? 아.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그에 관해서 답은 드리겠지만 저도 그냥 억측입니다. 네. 근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기자들이 제발 좀 이제 언론사긴 하지만 여기도 함부로 좀 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뭘 갑작스럽게 뭐 헌재가 뭐 고민이 깊어져서 헌법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막 나눠지고 있고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취재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뉴스 꼼꼼히 보신 분들은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아실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억측이라고 표현했지만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원래 한두 달 전만 해도 한 14일경에 나올 거라 그랬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14일.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며칠 미뤄진 것만으로도 막 왜 이러냐 막 이런 상황인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원래 금요일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 하루 이틀 미뤄진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미뤄진다라면 그런 표현들은 많이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쟁점이 복잡해서. 그럼 그 얘기를 들어도 그러죠. 야, 개업날 우리가 다 봤는데 뭐 쟁점이 뭐 있어? 헌법재판관도 사람이면 그것 빨리 파면해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 헌법재판에서 따져지고 있는 게 5개의 5대 쟁점을 그렇죠, 하고 있다고 있죠. 하잖아요. 뭐 헌법재판 그때 개엄할 요건이 되느냐, 포고문 작성이나 이런 거 잘 됐느냐, 실제로 정치인들 그렇게 그 체포하려고 국회를 했느냐.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네, 국회, 또 선관위 보낸 거. 선관위.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를 쓰시려면 마음속으로야 당연히 파면이라고 생각하시라도 자 5대 쟁점 중에 그럼 국회에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어? 그게 체포하라는 주장이 맞다라고 하시려면 그 맞다라고 얘기해서 헌법재판소 나와서 얘기한 분도 있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측에서 아니에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홍정원 전 차장 저 보좌관이 저거 한동훈이랑 친구예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도 다 결정문에는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 말 비교해 보니까 여전히 홍정원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쟁점이 복잡하다는 게 뭐 이렇게 막 진짜 파면해야 돼 인용이 살려줘야 돼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쟁점 많다고 하니까 주변에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여기 방송하면서
저도 뭐 솔직히 뭐 윤석열 다시 구속 취소될지 몰랐지만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탄핵은 인용됩니다. 인용되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언제 되는데요? 저는 만장일치 하면 곧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때보다도 더 악랄한 사유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전 국민이 다 지켜본 상황이고 박근혜 때도 감히 국회에 군인을 투입시킬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만장일치 파면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일반 재판 내릴 때도 그 판결문 쓰고 할 때 판사들이 밤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작성 과정을 어떻게 최대한 논란이 없게 마무리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거지 결론을 고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론은 고심하고 있지는 않지만 5가지 쟁점, 이 쟁점이 많고 또 11차 변론까지 이루어졌을 때 증인도 많았고 나온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고심이 길어지는 거다.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 게 네. 저는 오히려 그 바로미터를 권성동 대표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권성동 대표가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본인도 법조인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네. 바보 멍 XX가 아니면 나 아시. 근데 아니 본인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헌법재판관들의 바로 정치 성향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뭐 이렇게 뭐 문영배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이재명과 뭐 같이 뭐 사법연수원 동기고 뭐 편향돼 있고 이렇게 네. SNS 교류했다 그 나머지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은 뭐 가족이 정치 성향 막 이런 문제 국민의힘 제기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걸을 권성동 대표가 했거든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재판관으로서 탄핵 그 심판을 했을 때 그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네. 이 다음 말 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네. 있어요. 탄핵이 인용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우리는 승복 못해. 그러니까 바닥에 베이스에 깔고 있네요.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게 탄핵이 인용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 들어가면 탄핵 당연히 인용될 것 같은데 그런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더 심하게. 두 번째, 우리가 저거 승복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를 바닥에 불안감과 못할 수 있다는 거. 국민의힘 그리고 권성동이 주도한 또 하나의 극우들의 폭동을 본인들이 그냥 묵인하거나 그냥 좌시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제시의 시그널을 줬다. 그래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헌재 재판관의 정치 성향 문제 지금부터 문제 삼는 거는 간단해요. 결과에 대해서 승복 안 하려고. 미리 재판관들 문제 많았어. 역시나 이런 결과 나올 줄 알았어. 역시나 정치 성향들 강했잖아.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나오는 거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성동 대표부터 미리 승복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깔아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이거 성향 말씀을 하시니까 변호사님 혹시 헌재 재판관의 그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요? 근데 저는 이제 재판관들의 성향, 정치적 성향을 나누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약간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이 조금 더 엄격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요. 네.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 아니 그걸 예를 들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야. 윤석열을 찍었어. 그리고 여전히 보수 정권이 이어나기를 바래. 하지만 그날 개헌날 있었던 방송을 그 생방송으로 국회 군인들을 봤어. 그걸 어떻게 해. 아무리 내가 보수주의라고 해서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쓰려면요. 그거 어떻게 써요. 그거를. 그렇죠. 네, 성향으로 따진 문제 아닙니다. 이건. 근데 그래도 또 박근혜 때도 만장일치 파면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5명인가 6분이 5분 정도가 다섯 분 보수라고 정도가. 언론에서 평가를 했지만 네네네. 만장일치 파면이 나왔었고 제가 말씀했듯이 윤석열의 행위는 박근혜와 비교가 절장될 정도로 아주 그냥 명확하고 악질적인 행태다. 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야, 이 사태를 오히려 종식해야 된다. 라는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 이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고 가서 거의 이거는 저는 무릎 꿇은 거라고 봐요.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린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의 망신을 지금 투톱이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본인이 탄핵소추위원장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서 네네. 이미 그때 이제 사실은 공신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강릉 주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는 조용히 말씀을 해주세요. 드리고 아니 있습니다. 그 권성동뿐만이 아니라 저는 최상목 권한대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외신 그 인터뷰 할 때 네. 저는요 저 사람이 이 국가적 위기를 너무 기뻐하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외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가족들이 와 당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요? 박수! 너무 기뻐했대요. 정말요? 잠깐,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앞에 탄핵돼서 본인이 국가 위기에서 임시로 한 권한대행 대통령 네. 아닌데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그러면- 무거운 게 없어요. 예, 지금 본인이 권한대행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지도자 부재인 국가 위기라는 상황인데 그 가족들은 와 권한대행 한다고 박수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위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그 가족과 본인 환하게 웃었다고 하죠. 그리고 대통령 놀이 너무 많이 하세요. 막 총 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저는 대통령 재림 너 깜짝 놀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당신 대선 출마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 for now 지금으로서 현재로서는 나는 지금의 직분에 충실하겠다. 그럼 지금은 충실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중에는 언제든지 대선 주자로 자기가 지명이 되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우 선동을 하는 국민의힘의 말을 충실하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말 잘 들어 당정 협의체에서 갑자기 당 사람 다 불러 모아서 본인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당 회의에 가가지고 같이 회의 참여해 국민의힘 잘 보려고 하는 거, 국민의힘 말 다 받아주는 거, 극우 선동들 그거 때려잡지 않고 그냥 좌시하는 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 대선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굉장히 욕구가 권력욕이 강하니까 극우 선동도 그냥 냅두는 거고요. 네. 경찰 보내서 다 타도해야죠.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권성동 말, 권영세 말 잘 듣고 있잖아요. 이 권력욕이라는 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는지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 정신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이제 극우 선동들 때려잡으시고 대한민국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황교안이 저거 내가 쓰던 수법인데 최상목 나 따라하네 이러고 있을지도 모든 게 다 모른다. 기시감이 있어요, 진짜.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결국 황교안 뭐 삭발하고 뭐 정광훈하고 손잡고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2부에서 다룰 텐데 대한민국 경제 엉망입니다. 외교안보 엉망이에요. 진짜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웃고 즐길 상황인가.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내란 속의 졸개라는 그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루빨리 그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돼야 이 모습을 이 꼴들을 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뉴스 토마토 뻗치기 특집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서울의 봄을 찾아서 1부 잠시 멈추고요. 다음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현장 중심 뉴스토마토 뻗치기 특집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서울의 봄을 찾아서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님, 전수미 변호사님,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끝인사로 하는 거 아닌가요? 2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 재밌어서 네. 사실은 1부 끝마칠 때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셨거든요. 지금 나가신 300분 다시 들어오셨는데 잠시 화장실 가셨을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자, 2부의 첫 번째 주제는 저 이거 보고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검찰 신뢰도 꼴찌입니다. 이게 괜히 꼴찌가 아니고 수치가 나왔는데요. 6개 수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여론조사를 했더니 검찰이 26%가 나왔습니다. 꼴찌였는데요.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면 순위를 알려드리면 헌재 53%, 그 다음에 경찰, 법원, 선관위, 공수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헌재는 53%였잖아요. 나머지 40%대였는데 공수처가 29% 거의 30%죠. 검찰이 26%밖에는 안 됐다는 거. 당연한 결과인 거는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뭐 스스로 자승자박이고요. 검찰 스스로가 뭐 사망 선고를 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 공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공무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검찰이 그래서 압구정 정보,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 이 압구정 정보의 대표 주자로서 활동을 해와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압구정의 정치 검찰이 아닌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한 걸 했어야죠. 근데 안 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두 가지를 좀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계속되는 이제 검찰의 이제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했고 그 등의 하나로 민주당이 검찰 탄핵을 진행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 내부적으로 좀 검찰 조직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검찰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집요한 압박과 이거 공수처 설치라던가 계속적인 개혁의 속에서 민주당의 체제 하에서는 우리 검찰이 괴멸되겠구나는 그런 위기.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의 집권 자체가 본인들 조직에 위해를 가한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거야말로 정치 검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직의 생존이 국가의 안위를 해친다면 조직은 해체할 수 있어야죠. 검찰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물론 이런 말 있습니다. 통일부가 제일 원하지 않는 게 통일이다. 통일되면 없어질 거니까. 지금 검찰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말 법치주의와 정의 구현인 것 같아요. 정말 정의 구현을 하고 법치주의를 지킬 생각이 있었으면 과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수치로 또 한번 나타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26%면 국민들 4명 중에 3명은 검찰 반대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존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존립 근간 자체가 지금 흔들렸다? 아니 흔들린 게 아니죠. 이미 무너져 내렸다라고 봐야 할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이 정도 숫자가 아마 지금도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숫자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이게 동률로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뻔하죠. 아니 지금 지난주에 세상에 내란 수계를 풀어줘 버렸잖아요. 검찰이. 더 이상 뭐 복잡한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그자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TV로 생방송으로 주말에 봤어요. 어떻게 검찰을 신뢰를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사도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도 사실상 기소는 완전히 독점이고 수사권 일부는 경찰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직도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계엄 있고 나서 이전에 이미 우리 정말 윤석열 이후로 얻게 된 큰 교훈 내지는 소득 몇 개 안 되지만 찾는 게 야 이게 검찰 출신 정치인한테 대통령같이 중요한 자리 맡기면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되죠. 물론 야당에도 검찰 출신 분들 중에 좋은 정치인분 계십니다만 그런 거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검사 출신 정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검찰도 아예 안 되겠다라고까지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동력을 가지고 저는 뭐 그냥 검찰이라는 기관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이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 민주주의화된 대한민국에 했던 해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죠. 문재인 정권 때 그걸 시도했지만 그게 엉뚱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국민들에 의해서 동력을 마련해 주셨다. 그 국민들이 마련한 동력을 그러면 향후에 집권할 세력이 어떻게 이어받아서 잘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내냐 숙제가 떨어졌죠 이제. 저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 수계 부부의 이 잘못을 끝까지 덮어줘서 결국은 이런 사태에 대한 검사들 월급을 윤석열, 김건희한테 받아라. 왜 국민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 월급 줘야 합니까? 공무원이잖아요. 네. 특정인의 변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한 거 또 하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우정의 별명은 뭉개구름. 우리 왜 이제 내자로 왜 호 붙이는 거 있죠? 정말 잘 붙이십니다. 뭐 누구 뭉개구름. 뭐뭐 선생, 네. 뭉개구름 심우정 선생 이렇게 하고 빨리 사퇴를 시켜야 된다. 본인이 사퇴하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 변호인단에 합류를 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이거 받고 있습니까? 왜 일선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 하는 특수부 검사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사들 개망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개망신 아닙니까? 콜검 논란. 옛날에 김건희 따로 불러가지고 커피랑 샌드위치 갖다 주면서 대접하면서 굽신굽신해서 그랬던 그 콜검 논란도 문제지만 지금 윤석열이 내란 수계로 체포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풀려나온 이 상황에 의해 보여준 검찰 행태는 더 기가 막히다. 저는 오히려 26점이 아니라 빵점 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빵점. 26점도 많이 준 거다. 많이 준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한 그다음에 석방을 시킨 검찰에 대한 영향이 이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구속 취소된 이 그 일련의 상황들 과정들을 보면 기가 막힌 과정들이 많아요. 구속 취소가 사실 이제 뭐 헌재 위반 여부를 따졌을 때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이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적으로도 굉장히 정당한 거죠. 근데 하긴 이게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나라, 윤석열을 보위하기 위한 검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 아니 앞으로 전 걱정되는 게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요.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버텼잖아요. 불법이라고. 네.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이거 불법이라고 버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그런 선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내 마누라 너무 사랑해. 너 어디까지 해봤어? 나 계엄까지 해봤어. 앞으로 차기의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하리라는 보장이 이렇게 쉽게 계엄 선포를 해버리는 최악의 민주주의를 부셔버리는 선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에 뒤어서 역시 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그런 법치주의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를 했죠. 지금 검찰 후배들도 그 최고 존엄이신 윤석열 대통령의 영도력을 받들어서 그 구속 취소 상황까지 이끌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롭게 하고 그 지지자들을 더 결집하게 하는 이런 극우 선동 세력을 더 결집하게 하고 이분들이 각종 헌재 재판관에 대한 각종 테러, 협박 그리고 반대 세력,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한 협박, 테러, 폭행 행위들을 자행하게 만드는 모든 근원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 최상무 권한대행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와 함께 내란 수계 윤석열과 아이들인 거고요 한마디로 네, 윤석열과 아이들 이거 내란 수계범과 같이 한 내란 선동범들 내란 동조범들 현행범들이다 말씀드립니다. 온 국민이 지금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구속기간 산입을 날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 사실 이거 몰라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참 그러게라 말이에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민주사회의 국민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법을 아는 게 우리 전혜영 평론가님 헌법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네. 이런 헌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익히시는 게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거든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구속 취소 즉시한 거 집행정지 기간을 날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걸 어떻게 왜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저 요즘 어디 가가지고 방송에 나갈 때 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다른 패널 분들이 네. 이렇게 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저 형사소송법 65원 이게 맞아요? 근데 그 친구 원래 직업은 개그맨이에요. 왜 이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방송에서 신문에서 즉시항고를 보고 나서 그 국민이 봤을 때도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탄핵 사유도 없고 물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화가 안 나요. 화나죠. 예,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검찰이 사실 검사들끼리도 내부의 게시판은 들끓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 네. 지도부 지휘부 잘못하고 있다. 맞아. 그러면 이 정도 잘못이면 지금은 검사들 옹호할 생각이 없는 게 들고 일어나서 저 뭐 연판장이라도 돌리고 지휘부 총사퇴하라 이런 얘기라도 해야죠. 아,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거 가만히 있는 순간 그 분들도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검사 한두 명 지휘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전체가 지금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거 진짜 그거 말씀 잘하셨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렇다 쳐요. 네. 이창수 지검장은 그렇다 쳐요. 다른 검사들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이란 말이 다시 나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한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뭐 미친 듯이 정말 사냥개 달려듯이 들어서 물고 뜯고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하고 심지어 말하지 않은 사실도 한 것처럼 흘리고 그게 바로 검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본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 잘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칼날을 왜 유독 김건희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만은 정의의 칼이라는 걸 제대로 휘둘러야지 지금 뭐 썩은 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심우정 빨리 사퇴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 이후에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뭉개고 수사 안 했던 권력의 졸개를 노릇한 검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부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 끝까지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검찰이 국민에게 존경받는 조직으로 태어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일단 법원 지기현 판사가 뭐 날로 계산했던 시간으로 했던 이상하게 이제 구속기간을 계산을 해서 올렸다고 쳐요. 근데 이제 상급심의 판단을 좀 받아봐라 라는 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법원 행정처장도 우리가 대법원을 대표해서 한번 즉시 항고를 해서 따져볼 만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포기한 거예요, 검찰에서. 네, 법원 행정처장뿐만 아니라 뭐 대검찰청이나 그 각종 앞에서 판사 출신의 교수진들이 1인 시위를 했어요. 즉시한 거 하라고.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건 좀 아닐까. 검사의 영역이지만 물론 심우정은 이게 우리 검찰의 업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노터치. 얘기하면 뭘 노터치예요. 너는 공무원이세요. 네 일이나 하세요. 너무 화가 나고. 네. 그 심우정이 이런 사실 음모론까지 물론 저는 음모론이야 믿고 싶은데 도대체 심우정이 왜 저러는 거가 왜 어떻게 제가 검찰총장 그러니까 왜 저런 행위를 하는 건지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2022년에 인천지검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에. 네, 그리고 그리고 특히 같이 김건희 여사. 네. 예, 그분의 오빠랑 휘문고 81의 동창이다. 아, 라는 또 말도 이게 아니 이게 모든 게 학연이 다 또 김건희 나오나요? 게이트.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에서 뭐 이런 그 마약 사건도 그 일가와 좀 연관이 돼 있어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게 아니야. 이런 음모론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제기가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심은혁 검찰총장이 뭐 계몽령 이런 마약 계몽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1등 공신의 백형사는 뭐 파출소로 그냥 보내버리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인천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바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 이러한 뭐 김건희와 연관된 것들이 있고 보훈 차원에서 바로 김건희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엄호대로서 바로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버렸다. 사망 선고를 스스로 내려버렸다. 자해 행위를 했다. 자살골을 넣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윤석열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간에 즉시항고를 했다가 다시 대법이 받아줘서 구속 취소가 취소되는 인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일부 언론에서 밝힌 거 보면 이제 언론에 취재한 것만 해도 이미 12건이 넘다라고 그렇게 네네.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검 지휘부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즉시항고가 있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항고가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실상 거짓말로 판명이 됐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렇게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을 때는 검찰 내부의 규칙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즉시한 것까지도 그럼 특수본 수사의 범위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지는 있지만 취지 자체를 놓고 보면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 그동안의 관례, 그동안의 실무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다시 날로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전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의 그의 행적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이 계엄과 관련해서 검찰이 했던 역할은 없었을까 과연?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도 국민들이 봤던 거는 군인들이 나왔던 모습은 봤지만 네. 윤석열이 군은 본인도 갔다 오지도 않았고 모르니까 김용현한테 맡겼다고 할지라도 네. 제일 잘하는 조직이 검찰인데 계엄을 성공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자기가 동원할 수도 있는 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정치인들 잡아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뭐 형식적이라도 거치려면 검찰이 필요하니까 검찰은 아무 역할도 안 했을까? 그리고 그날 밤에 선관위에 출동했던 방첩사, 정보사 그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또 검찰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방첩사 대령이 그날 검찰의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에서 그날 밤에 계엄 밤에 왜 통화를 했겠어요? 누가 그거를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성의 있게 하지. 친구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왜 새벽 12시 반에 방첩사 대령이 친구에게 하필은 그 방첩사 대령이 군 내에서도 이 포렌식과 관련된 과학수사부의 대령이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밝혀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김성원 경호처 차장 그 증거인멸을 윤석열과 함께 있으면서 체포를 막았던 그 사람 영장도 청구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윤석열을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도 분명히 수사의 대상에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미뤄지고 있는 한 측면에 저는 분명히 심우정과 김건희의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그 계엄 당일하고 전날에 국정원장하고 문자 주고받았다고 지금 드러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과거에 한동훈하고 왜 문자 주고받은 것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과는 연락을 안 했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일반 사건도 아니고 내란 수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도 상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익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뭉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 검찰과 권력과 돈이 이게 얽힌 이 정말 끈끈한 카르텔, 더러운 커넥션을 끊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엄의 밤, 이 내란의 이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과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진실을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 원조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구속이 된 이유가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라던가 그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근데 구속 취소 이거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구속 취소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너무나 네. 당연한 거라서. 근데 사실 약간의 허를 찔렸다고 생각이 드는 건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네. 본인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사잖아요. 아. 윤석열. 그러니까 이 분명히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일로 계산하는 거에 허점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때려잡는 검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왜 구속 취소가 됐냐.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그게 시간으로 해야 된다. 네. 그거를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분명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알고 있었고 그게 법원에서 그래서 인용이 된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뭐 누구의 편의를 따라 그거를 가르진 않고. 네. 그러니까 허점을 좀 찔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주 원조죄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만 생각하겠다. 맨 처음에 본인이 석방된 다음에 첫 번째로 그 쌍권종 만나서 권영세, 권성도 만나서 한 말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관저 정치를 지금 조용히 하면서도 이제 국민 눈치를 보면서도 그 다음에 또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관련자들 그때 동원되었던 군인들 이제 그 관계자들을 증거 인멸이나 협박이나 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이런 행위들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니면 주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도는 소문이 김건희 윤석열 일본 망명설이에요. 그건 또 네. 그래서 일본으로. 네, 그래서 아니 그 아시지만 NHK에서 네. 이 구속 취소를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되셨다고 일본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일본의 총리인가 그래서 다음 선거는 일본 가서 하시면 참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가셔도 들었는데 됩니다. 그래서 네. 일본 너무 사랑하시니까 일본에 다 내줬잖아. 가셔도 아낌없이 됩니다. 주는다. 다 내줬잖아. 제3자 변제한 우리 일본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주고 짝사랑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망명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쪽 그 기자들한테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일본에 오신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막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예, 대통령님 일본에서 싫답니다. 네. 가지 마시고요. 꿈도 꾸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시 일본으로 뭐 망명하고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 관계자들 증언을 막 더 이상 막고 그거를 훼손하기 위해서 협박할 우려 이런 것들 아니면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키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라고 네. 봐서 이렇게 도주 원조지로서 이제 고발 검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각 죄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엄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구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아무리 이제 법원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이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 이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의견서도 안 내고 그냥 풀어준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죠. 네. 뭐 지겨울 만큼 이제 즉시한 거 또 구속 취소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지금 또 새롭게 나왔던 얘기가 주 말쯤에 법원에 이게 석방을 하려고 한다라면 그냥 이 사람을 우리 헌법은 그 어떤 사람을 개인을 가둬두거나 이런 거는 네. 법원의 결정권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법원에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또 저 심지어 본인도 법원이 결정했으니까 일단 따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 법원에 우리 이 사람 대해서 구속 계속해서 지속해 달라고 즉시 항고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풀어주겠다는 거지 안 풀어주겠다는 거지. 사실 석방 지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언론을 통해서 방송에 나갔을 뿐이지 이게 정식으로 법원에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집이 뉴스에 나왔으니까 검찰에서는 석방 지휘하는 겁니다라고 알렸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엉성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윤석열을 풀어줘야 되기에 그렇게 제대로 절차도 안 지켜가면서 검찰 내부 규칙도 어겨가면서 관례도 어겨가면서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한 거야. 너 정말로 의도적으로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밝혀봐야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지금 어떤 상황들이 좀 종료가 되고 정리가 되고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나면 저는 뭐 특검의 필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검찰과 지금 공수처의 수사만으로 부족한 부분도 밝혀야겠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민주당 그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의 결정이고 우리 이제 참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법이야 뭐 법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 저질러 놓고 원래 법은 이런 거라 억지로 법을 끌어다 쓰고 있지만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야당의 입장이나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절차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까지 검토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도주 원조죄 혐의로 지금 고발한다라고 네. 검토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이 풀어나고 그 이후에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 다시 한번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기득권 카르텔, 검찰과 권력의 카르텔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좀 절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식에 들어간 지 한 6일째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기자 나가 있나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 인근 단식농성 청망에 나와 있습니다. 단식농성 이어가느라 말씀이 어려우실 텐데요. 의원님들께서 인터뷰 응해주셨습니다. 네, 김준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까지 탄핵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 집회 상황은 어떤가요? 광화문 집회 상황은 매일같이 주말에는 4시에 대규모 집회가 있고 평일에는 7시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100만 시민이 참여해 주셔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집회 분위기 보셨을 텐데요.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회 도중 가장 인상 깊었던 시민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우선 내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리고 내란 우울증 또 소화불량 때문에 정말로 화딱지 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워낙 많아서요.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파면에 대한 인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더 이상 이런 내란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은 파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성군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세상기로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적 분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선고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쯤으로 선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내일 당장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또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극단적 상황을 더 대치하게 놔두는 건 헌법재판소의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재판소는 빨리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현 의원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한 질문인데요. 일각에서는 헌재가 만장일치를 위해 고심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장일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하셨듯이 이 탄핵 결정 이후에 대한민국의 통합과 또 앞으로 한 힘으로 나가기 위한 여건들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이것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또다시 지금 그 불복에 대한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많은 또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 인용을 그리고 대통령 파면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후를 대한민국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하게 만장일치여야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12월 3일 날 지켜본 그 내란의 밤 온 국민이 증인인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장일치를 확신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민영배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검찰의 신뢰도가 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해온 못된 짓의 결과죠. 그러니까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초과 권력을 가장 많이 누린 집단이거든요. 근래 와서 더 심해졌죠. 이른바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비상계엄까지 이 주범이 다 검찰이거든요. 근데 그 검찰 중에 특히 정치 검찰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부 그 검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를테면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줬잖아요.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법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속였잖아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가장 최근 사건은 아마 그게 결정타였을 거고요. 실제로 검찰이 그동안 그 초과 권력을 노리면서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국가로 이끌었어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겠죠. 지금 앞으로 당분간 검찰의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꼴찌는 면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번 상황이 지나고 나면 검찰을 확실히 해체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검찰은 비로소 평가를 받느니 마느니 얘기할 거예요. 아마 평가를 하든 말든 앞으로는 이 상황의 주범이 검찰인 걸 다 알기 때문에 늘 꼴찌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종호 진보당 의원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탄핵 심판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곳 광화문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이제 참가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탄핵 심판하자고 몰려오신 강화문 광장에 오신 국민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국민이 반드시 저는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8대0으로 확실하게 제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번 주말 집회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분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 단식 투쟁하느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유정이었습니다. 네,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서영석, 위성곤, 박수현, 민영배 의원님,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길게는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이제 6일째, 7일째 되어 가다 보니까, 저분들을 봐서라도, 의원님들 봐서라도 좀 빨리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런가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또 조용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SNS나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꾸준히 냈거든요. 지금 왜 조용한 거예요? 조용할 때 꼭 뭔가 하거든요. 말썽 피우거든요. 한 가지 음모론은 왜 저렇게 윤석열이 조용할까? 나오자마자 다들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하고 엎어키 날릴 줄 알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저렇게 조용한가 했을 때는 하나의 음모론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열심히 구속당했을 때 밖에 돌아다녀서 좀 뭔가 만드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이성적인 판단인데 아마 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실 때 막 개선 장군처럼 해서 막 주먹을 불끈쥐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거기 아니 계엄 선포해놓고 나라 이렇게 말아먹어놓고 네가 그런다고? 네. 특히 중도층에서 되게 여론이 안 좋아서 그 이후에 리얼미터라든가 여론조사를 보시면 어차피 콘크리트층은 양쪽에 있는 건데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거 구속 취소 이후에 네. 그러한 거를 의식을 하죠.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너무 무서운 게요. 일본의 자민당을 좀 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자민당은요. 자신의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공산당하고도 같이 협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산당이 있고 우리가 협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과 공산당이 협치한다? 상상조차 못하는데 일본의 자민당은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장기 집권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 조용한 이유가 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과 중도 잡기에 나섰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둘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려면 이미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의 심판 결과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되게 무례한 행동을 너무 많이 보이셨거든요. 막 나한테 자꾸 내가 이거를 지연시켰나, 내가 뭘 지연시켰냐, 막 재판관 따지고, 재판관 말씀하시는데 말 끊어버리고, 막 자기는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고,
이거는 어떠한 그 법관이 봐도 불쾌할 수밖에 인간적으로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중하셔라. 우리 이제 주변에서. 첫 번째 주변 그런 게 있어서 헌재와 중도 잡기에 나섰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아까 일본 자민당 얘기한 이유기도 한데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지금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좀 더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더 큰 빅피처 하에서 지금 윤석열이 좀 자중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윤석열이 입을 다물면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한 거네요. 국힘에서. 저는 뭐 저기 그 전 변호사님 말씀에 네. 큰 줄기에서 동의를 하는데 네네네.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전 반대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다른 주장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저도요 헌법재판소 그 윤석열 최후 변론할 때 네. 제가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그 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꾹 네. 참고 봤습니다. 네. 다시는 이 자를 TV에서 생중계로 안 볼 것이다. 못 볼 것이다.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 모습이니까 내가 기억을 하리라. 그리고 저런 자를 다시는 안 보기 위해서라도. 근데 또 봤잖아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주먹불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저도 전 변호사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게 인용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윤석열 본인입니다. 본인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거를 파면을 안 시키겠냐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닌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든가 어쨌든 보수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모습을 다시 보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나 뭐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다닐까. 네. 근데 입을 다물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전 변호사님 의견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게 한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건희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누가 얘기를 하든 듣겠어요, 그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도의 전술이 아니라 술 마시고 김치찌개 먹느라고 혹시 바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조폭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조폭의 대장은 뒤에서 닭발짱 끼고 있고 나머지 졸개들이 나가서 손에 피 묻히고 나쁜 짓 다 하죠. 네. 지금 투톱, 투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두 정치인이 사실은 윤석열 엄호하는 역할 이제까지 했어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야당 공격하고 은근히 헌법재판관 공격하는 이런 흐름에는 그 투톱이 나서 다 하고 있는 거고 더 심한 졸개들은 누구냐? 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금 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조폭들의 보이는 행태 아니에요? 네. 본인은 뒤에 가만히 술 마시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본인이 뭐 잘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 이용해서 선동하고 헌재 공격하고 이게 전형적인 조폭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실제로 자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본인들의 아바타를 움직여서 선동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면밀히 살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그 탄핵 각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중하는 거다. 어차피 이길 거니까 조용히 있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품 탄핵 각하의 작품이 사실 거기에 일정 부분 나경원 의원의 좀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탄핵 각하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본인 의견을 표명을 하는데 나경원 거기 탄원서를 작성을 해요. 다 탄핵 각하해야 된다. 그랬죠. 저는 아까 여러분들 정치의 바로미터, 국민의힘 바로미터 누구다? 권성동, 쌍권, 네. 권영세다. 이 두 명 탄원서에 명단 없습니다. 헌재 없나요? 탄핵 각하 네. 그 탄원서 나경원이 한 지도한 8명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 안에 근데 쌍권은 없나요? 네, 쌍권. 왜 그럴까요? 이 바로미터 본인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나경원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탄핵 각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뭐 강화부 무엇보다 또 하나의 바로미터 또 있어요. 거기에 그 국민의힘 기독 모임회가 이 탄핵 각하에 대해서 같이 행진하고 시위를 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나요? 제발 재판관들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잠깐 돌린다. 돌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번에도 아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탄핵 당연히 인용될 건데 제발 인용 안 되도록 그 마음을 각하로 돌릴 수 있도록 제발 돌려주세요. 마음을 돌려달라는 건 인용을 이미 안다는 거고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탄원서 자체에도 나경원이 주도한 탄원서 자체에도 권성동, 권영세 없었고 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에서도 돌려달라 말하는 것 자체 스스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미 그 탄핵 인용에 대해서 자인을 하고 있다. 이 각하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레토릭, 지지층을 끝까지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박근혜 때도 네.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네. 3단 케이크 준비해놓고 네네. 파면 안 된다. 기각될 거라고 기대를 대통령실에서 그때 당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걸 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기대의 근거라고 내놓는 게 초기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자체를 빼겠다라고 했다. 그거를 아직까지 문제 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 검찰이나 공수처라든가 국회에서의 자료들을 증거 자료들을 우리는 그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를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평의를 통해서 맞습니다. 문제 없다라고 이미 정리했습니다. 네.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탄핵을 각하할 것이다라는 건요. 헌법재판은 그냥 단심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갑자기 뒤엎는다고요? 한 재판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얘기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라고 봐요. 이거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헌법재판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이미 대비를 하는 거고 불복의 메시지를 내기 위한 건데 이거 화낼 필요가 없는 게요. 그러면 국민의힘 앞으로 대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이게 국민의힘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어떤 잠정적인 어떤 대선 주자들이 가장 머리 아픈 상황이 됐어요. 윤석열이 풀려 나오는 상황부터 어떻게든지 늦었지만 어떻게든지 지난 잘못이라고 치고 한 단계를 건너서 대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밖에 나와 있으니 거기 탄핵 불복을 준비하고 있으니 누가 이거를 그럼 떳떳하게 나서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로 나가겠어요. 계속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아직도 플래카드 걸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탄핵됐는데 대통령은 윤석열이면 대선으로 나가서도 말 못하고 앞으로 누가 됐든 민주당에서는 대선 주자 나서는 분이 한마디만 뭐라고 하면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윤석열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신경 쓰고 화도 나지만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당사에 앞으로 누구 얼굴이 걸릴까요? 사진을 누구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누구 걸 거예요? 전두환? 그리고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너무 좀 뻔뻔하고 한심하다는 이유가 윤석열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내란 수계를 위해서 그 헌재 부근을 돌면서 기도를 해요. 한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이 부른다고 쪼르륵 구치소에 가요? 스피커 노릇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당사를 차라리 그럼 구치소 앞으로 옮겨라. 이런 비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국민망신당, 제가 이제 호떡당이라고 바꾸기도 하는데 국민망신당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헌재에서 물론 이제 이제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실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건 역사적 기록에 반드시 남아야 되고 보수의 썩은 얼굴을 제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오히려 기억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정당이 한 집권 여당인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같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는 의원들도 좀 박제해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란 수계를 위해 기도를 하였는가. 맞아요. 네, 박제해난다고 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가 조금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제 이제 그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때문이 아니야.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동안 우리 핵 보유할 수 있다, 핵무장 할 수 있다, 핵 잠재력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렇게 한미동맹 미국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더 충격적인 게요. 어떤 분들은 트럼프라서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그 바이든 정부 때 추가가 된 거고요. 팩트 체크를 하면. 이거 바이든 정부 때 왜 추가가 됐냐 했을 때 이게 시기가 굉장히 좀 절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후에 1월 달에 이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필립 골드버거 대사가 제가 알기로는 계엄 선포 때도 굉장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에서 우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보수 학계에서 위시하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사로서 미국 본국에 보고를 했고,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짓밟힐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무장론을, 그것도 집권 여당 중심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네. 미국으로서는 아니 한미동맹 외치고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칸 파이 하고 노래 부르면서 미국 좋아요 딸랑딸랑딸랑 했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뒤치기를 한 거죠. 네. 아, 형아, 내가 때리니까 좀 아프지? 한번 맞아봐. 뒤치기를 해서 핵무장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NPT 체제 이후로 절대로 뭐 러시아나 이런 미국이나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 이외에 확산 금지 조약에 다 우리가 들어갔었고, 미국은 그래서 한미일, 아니면 한일 이런 식으로 안보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 아, 형아 최고예요, 좋아요, 영어로도 연설하더니 뒤에 뒤통수 치면서 핵 가질 거예요. 우리 핵무장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미국으로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기 탄핵 반대 집회 나가시는 분들 미국 성적이 양심 있으면 내리세요. 아니, 바이든 뒤통수 그렇게 쳐놓고 그 지금 와서 미국 좋아요 딸랑딸랑, 미국 측에서는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수치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민간 국가가요, 어떤 국가들이 있냐면 바로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정말 제재가 심각하게 들어가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문제가 정말 많은 국가들이 민간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왜 이렇게 호들갑 했더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경제 안보라고 하잖아. 향후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야 될 A라던가 AI, 뭐 경제 쪽으로 협력할 게 많은데요. 이 민간 국가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한국 출신, 한국 출신뿐만이 아니라 한국 개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앞으로 미국의 에너지라던가 첨단 산업, 실리콘밸리 포함해서 그쪽에서 전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빼낼 수 있고, 이제는 그런 첨단 산업 분야에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러한 사태까지 한국을 끌고 온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분들, 국민의힘 분명히 저는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한미동맹 파괴됐고 짓밟혔고 민간 국가라고 지정받았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나 AI 같은 이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게 민간 국가 지정인데, 그걸 외교부가 2달 동안 모르고 있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국힘은 지금 줄탄핵 때문에 민간국가 지정이 됐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도 분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핵무장론이 과거에도 나온 바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윤석열의 이 계엄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이 결합되면서 이게 트리거가 된 거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한미 동맹이 맺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고, 2차는 뭐예요? 최상목은 도대체 뭐 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뭐 하고 외교부는 뭐 하고 있다가 그것도 사전에 알아서 잘 대응한 게 아니라 2개월이 지나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아? 이게 나라예요? 이 윤석열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빨리 정상적인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산업계에 타격이 있고 과학계에도 타격이 있고 국가의 미래에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한대요. 중요한 사업 보고는 안 해.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공무원들 탐방하는 것도 어려운 게, 내란 수계가 언제 물러날지도 모르는데 거기 대통령실 가서 중요 사안을 보고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장관들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국정 마비 상태인 거고 외교 참사가 일어난 건데, 이런 걸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되고 석고 대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헌재에서는 빨리 이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윤석열 파면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 정말 그래요.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 벌어진 일이 초기에는 그냥 뭐 쓰레기를 좀 많이 치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점점 들여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박살을 냈네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기둥 안에 철근까지 녹여놨던 거예요. 건물 자체가 거네. 붕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잠깐 AI나 지금 AGI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이면 그냥 그 제곱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3년이 그냥 멈춰서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그거를 따라잡기 위한 근간마저 없앴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굉장히 제가 앞서 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도 아주 길고 오랜 싸움,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한 게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광장에서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처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집권 여당이 아직도 앞서 있고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이 그거를 같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뭐 아주 힘들고 긴 싸움 오랫동안 하지만 문홍박 흔들면서 힘차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네.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부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최상목하고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곧 물러날 사람인데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한 게 너무 뻔뻔해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때도 우리나라가 정보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산자부는 도대체 뭐하냐, 심지어 국정원은 도대체 뭐하냐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못한 걸 자꾸 민주당 탓을 하니 못된 버릇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내란 수계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나라의 뭐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든 게 다 멈춰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속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파면과 탄핵이 되는 그날까지 뉴스 토마토는 현장에서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2시간, 총 4시간에 걸쳐서 뻗치기 특집을 했는데요. 세 분 패널 여러분 덕분에 깊이 있는 얘기들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전수미 변호사님, 또 전예현 부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